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통합 뉴스룸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7일 격리 의무가 당분간 그대로 유지됩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조금 전 이 같은 방침을 발표하고 4주 뒤에 유행 상황 등을 다시 평가해서 결정하기로 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다윤 기자,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 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중대본 회의 모두 발언에서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7일 격리 의무를 다음 달 20일까지로 4주간 더 연기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간 유행 상황 등을 다시 평가해 결정하겠다는 겁니다. 이 장관은 민간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격리 의무를 전환하는 데 대한 합리적 기준도 구체화하겠다며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결정을 내리겠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이 같은 결정의 배경으로 유행 감소세 둔화와 백신 효과 저하 가능성 등을 제시했습니다. 오늘 신규 확진자 수는 2만 5천여 명으로 금요일 기준 15주 만에 최저치를 나타내고는 있지만 감소폭은 둔화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주 감염 재생산지수 역시 0.9로 한 주 전보다 상승한 점도 거론했습니다. 전염력이 높은 신규 변이가 국내에서도 발견되고 면역 회피 가능성 등이 거론되는 점도 이유로 들었습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다음 달부터 시작되는 중고등학교 기말고사와 관련해선 격리 의무는 4주 연장되지만 확진 환자나 의심 증상 학생도 시험을 볼 수 있도록 한다고 밝혔습니다. 기말고사 기간에는 등하교 시차 적용과 확진자 등을 위한 분리고사실 운영, 고사실 내 응시생 최소 간격 유지 등의 조치 등이 이루어질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KBS 뉴스 안다영입니다. 어젯밤 울산 S-오일 공장에서 폭발과 함께 큰 불이 나 협력업체 직원 1명이 숨지고 근로자 9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습니다. 소방당국이 밤새 진화 작업을 벌였는데 아직까지도 불은 꺼지지 않고 있습니다. 공웅조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장 안에서 하얀 연기가 쉴 새 없이 피어오르고 있습니다. 화재 발생 12시간째. 공장에 여전히 인화성 물질이 남아있어 불길을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석유화학 공장들이 몰려있는 울산 온산공단 내 S-오일 공장에서 불이 난 시각은 어젯밤 8시 51분쯤입니다. 10여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집이 흔들릴 정도로 강한 폭발이 발생했고 이어서 수십 미터 가량의 불기둥이 치솟았습니다. 갑자기 펑 해서 나는 비행기 날아간 소리인 줄 알았는데 불이 났더라고요. 흰 가루 같은 얼음이 날아오더라고요. 이 사고로 S-오일 협력업체 노동자 1명이 현장에서 숨진 채 발견됐고 중화상을 입은 4명을 포함해 모두 9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이번 사고가 휘발유 첨가제를 만드는 공장에서 압축 밸브 오작동으로 긴급 보수를 한 뒤 시운전을 하다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후단 밸브 고착으로 이거를 정비하던 중에 정비를 작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스타트업 중에 폭발 화재가 발생한 사고입니다. S-오일 울산 온산공장에서 폭발과 화재로 인명피해가 난 것은 2015년 이후 이번이 4번째입니다. S-오일 측은 잠시 뒤 11시 기자회견을 열고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공조입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첫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서 오늘 우리나라를 찾습니다. 오늘 오후에는 우선 반도체 공장을 찾을 것으로 보이고 정상회담은 내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리게 됩니다. 북한 문제와 함께 이번에는 경제 안보 협력이 주요 의제로 다뤄질 예정입니다. 박민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오늘 오후 도착해 2박 3일 방한 일정을 시작합니다. 방한 직후 반도체 공장부터 찾을 것으로 알려졌는데 윤석열 대통령 동행 가능성도 있습니다. 반도체 산업에서 양국의 협력을 강화하고 그간 추진해온 동맹국 중심의 공급망 재편을 강조하려는 뜻으로 보입니다. 내일은 국립현충원을 참배한 뒤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첫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소인수 회담과 환담, 확대 회담으로 90분가량 진행될 예정입니다. 회담 뒤에는 공동 기자회견으로 결과를 발표합니다. 회담 테이블에는 우선 북한 문제가 오를 전망입니다. 북한의 핵 미사일 억제를 위한 한미 확장 억제 전략 협의체 재가동 방안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회담에선 기술 동맹을 비롯한 경제 안보 협력 문제도 주요 의제로 다뤄집니다. 국제사회 경쟁이 치열해지는 공급망과 자원, 첨단 기술 분야 등에서 양국의 협력 강화가 논의됩니다. 이와 관련해 우리가 참여할 것으로 보이는 미국 주도의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IPEF 문제도 논의 대상입니다.
경제 안보 협력 이슈, 인도 태평양 영내 협력 아젠다, 그리고 다양한 글로벌 협력 이슈에 대해서 자유로운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정상회담 뒤 환영 만찬에는 양국 정상, 주요 정부 인사들과 함께 주요 그룹 총수 등 기업인도 참석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모레 안보 일정을 끝으로 방한을 마무리하고 일본으로 떠납니다. KBS 뉴스 박민철입니다. 미국 백악관 관계자가 북한이 대화 시도를 거부하고 있다며 지금 같은 상황에선 압박 정책을 지속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핵과 미사일 시험 발사 등 도발 위협에 대해선 상응하는 여러 대비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보도에 김기현 특파원입니다. 미국이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 북미 직접 대화 가능성을 여러 경로로 타진했지만 아직까지 답을 듣지 못했다고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이 밝혔습니다. 설리번 보좌관은 아시아 순방길에 오른 미 공군 1호기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반도 비핵화를 궁극적 목표로 두고 행동 대 행동 방식의 조치 가능성 등 여러 가지 제안을 북측에 전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북 접근 방식으로는 북미 직접 접촉과 함께 동맹국은 물론 중국을 통해서도 의사를 타진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북측으로부터 어떤 답도 듣지 못했다며 현재는 압박과 함께 도발에 대한 단호한 대응을 계속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As long as they continue to refuse to do so, we'll continue to stay on the course we're on, which is to impose pressure, to coordinate closely with our allies, and to respond to provocations with clarity and decisiveness. 특히 북한이 바이든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 기간 핵실험이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발사 등 추가 도발에 나설 경우 동맹과 함께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If something does occur, it will only serve to reinforce and highlight the fact that the United States is going to be engaged in the Indo-Pacific, is going to be a stalwart ally. 북한의 추가 도발은 한미일 삼각공조 강화를 초래할 뿐이며 동북아 지역 미군의 대비 태세도 변할 수 있다는 경고로 풀이되는 대목입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기현입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방한을 앞둔 상황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징후가 있고 핵실험 준비도 끝났다고 국가정보원이 밝혔습니다. 우리 군 당국은 지난 정부에서 사용을 중단한 킬체인 등 삼축 체계 관련 용어를 다시 사용하겠다고 공식화했습니다. 우한솔 기자입니다. 정보당국에 포착된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발사 징후는 이동식 발사 차량과 연료 주입 상황인 것으로 보입니다. 평양 순안 일대에서 이동식 발사대 움직임이 있고 ICBM에 액체 연료를 주입하는 정황이 포착된 것으로 전해집니다. 국가정보원은 미사일 발사 징후가 있고 핵실험 역시 준비가 끝났는데 북한이 시기만 보고 있다고 국회에 보고했습니다. 어떤 시점에서 미사일이 발사되고 핵실험을 하더라도 이상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군 관계자는 한미 정보당국이 긴밀히 공조해 관련 동향을 면밀히 추적 감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탄도미사일을 추적하는 미국 정찰기들은 어제 잇따라 한반도 상공을 비행했습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정부는 이전 정부에서 사용을 중단했던 한국형 삼축체계 관련 용어를 다시 쓰기로 했습니다. 삼축체계는 적의 공격이 확실시될 때 선제 제압하는 킬체인, 날아오는 적 미사일을 요격하는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타격을 입을 경우 대규모로 공격하는 대량 응징 보복 등 3가지 개념으로 문재인 정부에서는 남북관계 등을 고려해 킬체인 등의 용어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삼축체계 용어는 앞으로 국방백서나 국방부의 발표 등에서 공식 사용됩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개념이 더 명확해지는 거라며 내부 논의와 장관 승인을 거쳐 바꾼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일각에선 정권에 따라 군 당국의 대북 기조가 바뀌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KBS 뉴스 우한솔입니다. 국회가 오늘 본회의를 열어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준 표결을 진행합니다. 민주당은 이미 부적격 결론을 내렸지만 지방선거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는 내부 의견도 상당합니다. 국민의힘은 총리 인준은 거래 대상이 아니라면서 민주당을 거듭 압박했습니다. 송락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본회의 인준 표결이 오늘 오후 이뤄집니다. 지명 47일 만입니다. 총리 임명에는 국회 과반 동의가 필요한 만큼 167석 민주당이 인준의 열쇠를 쥐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일찌감치 한 후보자를 부적격 인사로 지목했지만 당의 최종 입장은 오늘 의원총회에서 정할 방침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법무장관 임명을 강행하면서 당내 분위기 불가론에 힘이 실립니다. 공과 사의 경계를 스스로 너무 무너뜨렸습니다. 이 모든 상황은 자업자득, 인과응보, 사필 기정입니다. 하지만 인준이 부결될 경우 지방선거 전국에서 민심에 역풍이 불 수 있다는 우려도 상당해 고심을 깊게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첫 출발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또 새로운 진영을 준비하는 단계라는 점도 조금 고려할 필요는 있다. 국민의힘은 더 이상 국정 발목 잡기는 안 된다. 총리 인준은 정치거래 대상이 아니라며 신속한 인준을 촉구했습니다. 민생 위기를 외면한 정권 발목 잡기를 고집하면 민심의 거센 역풍을 피할 길이 없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여권 일각에선 총리 인준이 부결되면 윤 대통령이 정호영 복지부 장관 임명을 강행해 맞불을 놓을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이럴 경우 또다시 야당의 거센 반발이 불가피한 만큼 강대강 대치 정국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송락규입니다. 윤 대통령은 한덕수 총리 후보자의 임명 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처음부터 협치를 염두에 두고 지명한 총리이며 잘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한 후보자는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경제수석, 노무현 대통령 시절엔 국무조정실장과 경제부총리를 하신 분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또 내일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에 대해 한미 동맹 관계도 더 튼튼해지고 더 넓은 범위를 포괄하는 동맹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어제부터 6일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이 됐습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견제를, 국민의힘은 국정 동력 확보를 내세우며 총력전에 나섰습니다. 방준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공식 선거운동 첫날, 양당 지도부는 약속이나 한 듯 인천으로 총출동했습니다. 기호 1번인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독주를 막고 국정 균형을 이룰 수 있어야 한다며 지역 민심에 호소했습니다. 이번 지방선거가 윤석열 정부가 벌어가기 위해서 국민들의 강력한 경고장을 날려야 되는 시간이 된다 생각하는데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기호 2번 국민의힘은 국정 동력 확보를 호소하며 대통령과 함께하는 힘 있는 여당을 강조했습니다. 정책화되어 가지고 우리가 여당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런 것들 예산이 필요한 것들은 저희가 예산을 바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민주당은 공기업 민영화를 포기하라며 SNS 릴레이를 이어갔는데 국민의힘은 그럴 계획도 없다며 허위 선동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서울에서는 부동산 공약을 앞다퉈 내놨습니다. 민주당 송영길 후보는 재건축 규제 완화를,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는 고품격 임대 아파트를 약속했습니다. 자신이 당선돼야 하는 이유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실패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예방 백신의 역할을 함과 동시에 국민 통합에 기여하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 혼자서 어렵게 식물 대통령 되지 않겠습니까? 도와서 일할 수 있도록 해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의당은 경남 창원에서 출정식을 갖고 거대 양당 구도를 깨고 수도권 집중 현상을 막기 위해 정의당을 선택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KBS 뉴스 방준원입니다. 북한에서 코로나19 확산세가 계속되면서 발열 환자 수가 200만 명을 넘어섰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통신이 오늘 보도한 국가비상상역사령부 통계를 보면 어제 오후 6시 기준 하루 동안 신규 발열자 수는 26만 3,370여 명이며 신규 사망자는 2명입니다. 이로써 누적 발열 환자 수는 224만 1,610여 명으로 지난 12일 북한이 코로나19 발생 사실을 공개한 지 8일 만에 누적 환자가 2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또 현재까지 누적 사망자는 모두 65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번엔 KB증권 연결해서 오늘의 주식시장 알아보겠습니다. KB증권입니다. 국내 증시가 하루 만에 반등에 성공하며 동반 오름세로 출발했습니다. 코스피가 2,600선을 회복했고 코스닥은 개인의 사자에 1% 가까이 상승세입니다. 이 시각 현재 코스피는 29.31포인트 상승한 2,621.65에 코스닥은 9.31포인트 오른 873.11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난밤 미국 증시는 물가 상승 압력으로 성장이 둔화할 거란 우려가 지속되면서 주요 지수가 하락했습니다. 코스피는 기관과 외국인이 매수에 나서며 오름세로 출발했습니다. LNF가 1분기에 이어 2분기에도 긍정적인 실적이 전망되며 6거래일 연속 강세를 보이고 있고 LG 에너지 솔루션이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에 힘입어 장 초반 오름세입니다. 또 미국 수출 규제 완화 기대감에 국내 철강주들이 동반 상승하고 있습니다. 한편 S-오일이 전날 공장 화재 여파로 3거래일째 부진한 모습입니다. 이 시각 현재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은 1,266원 70전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KB증권이었습니다. 중국은 최근 고성능 탐사 장비를 탑재한 잠수정으로 남중국해 심해에서 냉천 등을 조사했습니다. 남중국해 탐사에 나선 심해 잠수정 용사호가 임무를 완수하고 물 밖으로 모습을 드러냅니다. 해저에서 수일간 머물며 탐사를 진행했습니다. 특히 고성능 센서를 포함한 첨단 장비를 제대로 활용한 점은 이번 탐사의 큰 성과입니다. 它可以配备不同的传感探测设备，可以投放到不同海区，比如冷泉区、热液区或者深渊区，开展不同目标的科学研究。 덕분에 심해 냉천 주변에서 72시간 이상 머물며 조사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기존에 발견된 하이마 냉천과 새롭게 발견된 냉천의 침전물 등을 채취해 현장에서 성분 분석까지 마쳤습니다. 심해의 자연현상 가운데 하나인 냉천은 메탄을 함유한 유체가 해저로 새어나와 형성된 것입니다. 탐사팀은 이번 해저 탐사를 통해 남중국해 냉천의 비밀을 밝혀내는 데 소중한 자료를 다량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쟁이 치열한 일본 편의점 업계에서 한 편의점 체인이 한 평짜리 편의점으로 새로운 돌파구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일본 히로시마시의 사무실 한편에 마련된 작은 편의점. 이른바 한평 편의점입니다. 생활용품과 문방구, 과자 등이 진열돼 있습니다. 손님은 물건을 고른 뒤 셀프 계산을 합니다. 이 편의점 체인은 대기업과 경쟁이 치열한 길거리 점포보다 사무실 안의 빈 공간에서 새로운 돌파구를 찾은 것입니다. 편의점이나 이를 수용하는 사무실이나 윈윈입니다. 사무실 측에서는 특별한 비용을 부담하지 않고 한 평 이상의 빈 공간과 전기료만 부담하면 편의시설을 갖는 것이고 편의점 체인 입장에서도 출점 비용이 기존 점포의 50분의 1이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無人ということで人件費もかからずに運営できると。3カ所スマートセルフのお店を作れば通常の1店舗と同じような本部の収益が上がるような仕組みになっています。 현재 히로시마 시내 4개의 사무실에 입점했지만 곳곳에서 문의가 들어오고 있다고 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독일은 러시아에 대한 가스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그 일환으로 LNG 터미널 건설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최근 독일 북부 비렐름스하펜에서 액화 천연가스 LNG 터미널 건설이 시작됐습니다. 정부는 빛의 속도로 공사를 끝내겠다고 공언하고 있습니다. innerhalb von 10 Monaten, etwa 10 Monaten, ein LNG-Terminal zu errichten und es anzuschließen an die deutsche Gasversorgung. LNG 터미널 완성의 의미는 최대 60%나 되는 독일의 러시아 가스 의존도를 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터미널이 완공되면 선박을 통해 미국이나 카타르 등지로부터 막대한 양의 LNG를 액체 형태로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터미널에서 액체를 다시 가스로 만들어 파이프를 통해 가스 공급망으로 전달하는 겁니다. 다른 EU 회원국과는 달리 이런 터미널이 한 곳도 없는 독일은 앞으로 4개의 터미널을 최대한 신속하게 건설한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터미널 건설에 물리적인 시간이 드는 만큼 독일이 러시아 가스 의존도를 가시적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적잖은 시일이 걸릴 전망입니다. 보츠와나, 나미비아와 함께 코끼리가 가장 많이 서식하는 아프리카 짐바브웨는 코끼리 상아 때문에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수도 하라레에 있는 이 상아 보관소에는 16만 톤이 넘는 코끼리 상아가 비축돼 있습니다. 밀렵꾼들이 밀거래하다 적발되거나 코끼리가 자연사하면서 수집된 상아들입니다. 짐바브웨 당국은 최근 하라레 주재 유럽연합 외교관들을 이곳에 초청해 상아를 보여주며
이를 합법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길을 열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엄청난 양의 상아를 보관하는 데만 큰 비용이 들기 때문입니다. We kindly request the support of EU for Zimbabwe to be allowed a one-off sale of our national ivory store. 또 상아를 판 자금으로 자연보호와 밀렵 방지에 쓰겠다고 약속도 했습니다. 멸종 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 교역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라 국제 상아 거래는 엄격히 금지되고 있습니다. 상아의 합법적인 판매는 결국 야생동물 거래를 부채질할 것이라는 우려로 지난 2019년 관련 국제회의에서도 거부된 바 있어 이번에도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KBS 월드뉴스입니다. 이른바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검찰은 어제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을 압수수색하고 이메일 등 관련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피고발인 중 가장 윗선인 백 전 장관의 소환이 임박한 것으로 보입니다. 현예슬 기자의 보도입니다. 검찰이 압수수색한 곳은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의 한양대 연구실과 자택 등입니다. 백 전 장관의 이메일과 재직 시절 작성한 여러 자료 등을 확보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초기 산업부가 산하 공공기관 사장들에게 사표를 내도록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 백 전 장관의 개입 여부 등을 확인해 보려는 취지입니다. 앞서 검찰은 이인호 전 차관을 포함해 산하기관장 인사에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 산업부 관계자들을 여러 차례 조사했습니다. 영장 발부 요건이 까다로운 자택도 압수수색에 포함된 점으로 볼 때 검찰이 구체적인 정황들을 확보한 것으로 보입니다. 백 전 장관은 블랙리스트 의혹은 사실과 다르다고 부인했고 사퇴 강요 지시가 담긴 수첩을 검찰이 확보했다는 최근 보도에 대해선 모른다고 답했습니다. 과거 문정부에서 따로 지시받으신 내용도 있으셨었나요? 저희들이 그렇게 지시받고 저렇게 움직이고 그러지 않았고 항상 법과 규정을 저희들이 준수하면서 업무를 처리드렸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이 끝나는 대로 조만간 백 전 장관을 소환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이 밖에도 한국석유관리원, 대한석탄공사 등 산업부 산하기관 6곳을 추가로 압수수색했습니다. 블랙리스트 의혹 고발장에 포함되지 않은 공공기관까지 수사 범위를 넓힌 건데 한동훈 법무장관이 검찰 고위직 인사를 단행한 지 하루 만에 전 정권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KBS 뉴스 현예슬입니다. 오는 9월 용산공원 임시 개방을 추진 중인 정부가 이에 앞서 오는 25일부터 13일 동안 대통령 집무실 근처 공원 부지를 시범 개방하기로 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자체 조사 결과 이번 개방이 안전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는데 위해성 논란은 여전합니다. 박민경 기자입니다. 정부가 이번에 시범 개방하는 용산공원 부지는 대통령 집무실 남쪽 일대입니다. 출입구는 신용산역 쪽과 국립중앙박물관 북쪽 입구 두 곳입니다. 시범 개방 기간은 오는 25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13일간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 운영됩니다. 하루 5차례에 나누어 한 번에 500명까지만 입장해 최대 2시간까지 머물게 됩니다. 주요 지점별로 안내에 따라 이동하게 되는데 군악대 공연이나 사진전을 관람할 수 있고 해당 500명 중 일부는 선착순으로 집무실 앞들까지도 둘러볼 수 있습니다. 관람 예약은 오늘부터 가능합니다. 이번 시범 개방 내용, 예정에 없던 깜짝 발표였습니다. 서둘러 공개하는 이유를 묻자 국토교통부는 용산공원 조성 과정에서 국민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취지라고 밝혔습니다. 발암물질 검출 등 끊이지 않는 인체 위해성 논란과 관련해서는 서울대에 의뢰해 일부 부지에 대해 조사했는데 2시간 관람은 안전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답했습니다. 기준을 초과하는 오염물질이 하나인데 2시간 이내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조사 결과가 나온 건 일부 지역에 불과하고 그 결과 자료도 공개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때문에 9월 본격 개방을 위한 분위기 조성용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민경입니다. 앞서 보신 대로 공원으로 조성하겠다는 곳은 주한미군이 학교나 숙소, 또 운동장 등으로 쓰던 땅인데요. 환경부가 조사를 해봤더니 기준치를 넘는 오염물질이 계속 검출되는 곳이었습니다. 환경단체들은 충분한 오염 정화 없이는 공원을 개방해서 안 된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박영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임시 개방하는 공원 지역은 최근까지도 주한미군 가족들과 학생들이 사용하던 시설입니다. 이 가운데 지난 9일 반환된 학교와 숙소구역은 환경조사 결과 부지의 82%가 공원 조성이 가능한 기준치를 초과하는 오염물질이 검출됐습니다. 특히 기름 오염물질인 TPH, 즉 석유계 총탄화수소는 기준치의 23배, 1급 발암물질 다이옥신은 34배 높게 나온 곳도 있었고 벤조피렌 등 11개 발암물질도 기준치를 초과했습니다. 지하수에서도 TPH가 기준치보다 2배 넘게 검출됐고 기름 유출 사고도 3번이나 발생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다이옥신은 인간이 만든 화학물질 중에 가장 치명적인 독성물질입니다. 기준치보다 34.8배 높다는 건 사실은 인간이 들어가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 옆에 장군 숙소 구역은 지난 2월 반환됐는데 이 구역 토양에서도 TPH가 기준치의 29배 이상, 지하수에서도 발암물질인 벤젠과 페놀류가 기준치를 넘었습니다. 환경단체들은 오염 정화 없는 개방은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데다 아직 협상 중인 정화 비용을 우리가 떠안게 될 수도 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정화 비용을 받는다는 게 어려운 문제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졸속적으로 반환을 받겠다. 이렇게 하면은 당연히 미국이 무슨 돈을 주려고 생각을 하겠어요. 환경부는 이번 임시 개방과 관련해 결정은 국토부가 할 문제라면서도 환경 위해성 저감 조치를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박영민입니다. 앞당겨 찾아온 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의 낮 기온 오늘과 내일, 모레는 26도로 평년 기온을 2, 3도 정도 웃돌겠습니다. 내일은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되는 절기 소만인데요. 소만이 지난 뒤 특히 다음 주 월요일에는 서울의 낮 기온이 29도까지 오르는 등 더 더워지겠습니다. 오늘은 낮부터 저녁 사이 경기 북부와 강원 영서 북부 지역에 비가 오는 곳이 있겠고 그 밖에 수도권과 강원 영서 지역에는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그리고 오후부터는 대기 불안정으로 전라도 내륙 지역에 소나기가 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상 강수량이 5mm 미만으로 적어 건조한 날씨는 계속됩니다. 강원 영동과 충청, 남부지방에 건조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바람까지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소나기가 내릴 때는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26도, 광주 27도, 강릉 대구가 28도로 어제만큼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남해 먼바다에서 최고 4m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코로나19 통합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